애초에 0.8배를 기준으로 했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 그 원하는 취지 모양을 그대로 다시 살려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주주들한테 정부가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해외 쪽에 하는 걸 막는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공부를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시장의 눈높이는 모른다. 최근에 뭐 주가가 지수가 특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시름시름 지금 아프실 텐데 계속 변동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져서 걱정이다 했는데 그나마 늦게 나왔습니다만 정부에서 대책이 나와서 변동성이 약간 없어지나 했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뭐 존재하고 있다. 오늘 장도 뭐 장 초반보다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이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펀더멘탈 뭐 이런 게 뭐 계속 좋아진다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동성이라는 악재, 수급의 악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신뢰 위기에 사실은 시장이 봉착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신뢰를 좀 깨지기는 좀 쉬운데 다시 쌓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만 뭐 한두 달 이상은 좀 이제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분기 실적 나오려면 아직 이제 3달까지는 아니고 2달여가 좀 남은 것 같고 당분간 여기서 이제 AI 관련되는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좀 보고 싶어 하는 건데 가장 먼저 지금 이제 나올 게 또 엔비디아의 잠정 실적, 분기 실적이 8월 중하순에 이제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다시 AI 수요가 여전히 굳건하다. 더 이제 유지될 수 있다. 이걸 좀 시장이 보고 싶어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장기적으로 공급 계약을 할 때 있어서 반도체 가격, 특히 D램 가격이 결정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거래 가격 그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보다 조금 더 위로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아주 반기할 아주 긍정적인 캐탈리스트가 될 수 있는 건데 15% 이하 내지는 뭐 한 자릿수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시장에서 쇼크를 먹을 수도 있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들을 잘 보면서 이제 시장이 판단할 건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기간을 요한다라는 얘기고 지금 레버리지 ETF 영향이 좀 없어진 거는 같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AI 쪽의 펀드들이 계속적으로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쌓으면서 펀드를 운영한 그 결과가 지난번에 우리가 다 이제 밝혀져 가지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펀드 하나 만의 일이라는 얘기죠. 또 다른 펀드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점은 조금 조심을 하면서 시장이 뭐 조심조심 이렇게 좀 확인할 거 확인하면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지금 그 실적 발표를 저렇게 잘해놓고 배당금을 그 정도밖에 찔끔 주는 거는 지금 뭐 시장하고 장난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거는 뭐 뭔가 이제 또 보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이제 내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바도 잘 알고 있고 SK 하이닉스 자체적으로도 자기들이 뭐 잉여 현금의 50%를 주주 환원을 하겠다고 했던 이제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다만 SK 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하면서 미국 그 SEC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컴플라이언스를 따라야 되는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뭐 자세한 거를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말로 가면서 뭔가 이 보관들이 점점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으로 보면은 작년에 일반 배당금하고 주주 환원하고 해가지고 한 12조 정도에서 14조 정도 이 정도를 이제 주주 환원을 했다라고 보면은 금년에 이익 나는 거는 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는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이게 나올 수 있는 재원은 있고 뭐 지난번에 뭐 잉여 현금흐름의 50%를 감안한다고 하면 숫자는 더 위로 잡으면 위로 잡지 뭐 밑으로 잡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찔끔 배당금을 줬다 그걸로 끝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는 데서 조금 너무 좀 아마추어적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던져주고 뭐 이 시장한테 뭐 이해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말로 외교적인 수사라도 하면서 시장을 좀 안심시킬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IR 측에서 앞으로는 시장과 교감할 때 그런 점을 많이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썼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저촉되는 일들이 많을 수가
있다고 이제 SK 하이닉스 경영진에서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그게 ADR을 발행을 안 해놓고 상장 안 했다고 하면은 뭐 예전과 같이 뭔가 좀 근거 있게 똑 부러지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뭔가 그 저촉되는 게 컴플라이언스 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모호하게 애매하게 하면서 넘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 재원은 충분하고 또 삼성전자가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키옥시아도 막 열심히 저렇게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만 안 할까요? 저는 시간의 문제지 뭐 대체가 나온다. 그리고 지금 뭐 시장과의 교감하는 그 이제 방식 자체가 조금 이제 그 마음에 안 들어서 시장은 좀 탐탁지 않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잉여 현금의 50%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금년 안에 좀 나올 거는 같은데 단 이런 거는 있죠. 삼성전자와 대비해서 SK 하이닉스의 재무적 안정성은 더 여리합니다. 과거 몇 년 전에 엄청난 대규모 적자를 겪었던 이제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때 삼성전자는 그때도 현금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돈 번 지가 지금 2년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배분을 할 거냐. 그래서 기술 투자 그리고 캐펙스 그리고 뭐 M&A 할 수 있으면 M&A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종업원들도 좀 주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들한테 오는 건데 주주 환원의 순서가 제일 마지막에 있고 아직까지 깨끗하게 이런 일정이나 타임라인을 갖다가 제시를 안 하는 게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 조금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금년에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 뭐 220조 원 이 정도 됩니다. 거기 한 50%라고 해도 뭐 물론 이제 뭐 100조 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뭐 보수적으로 봐도 지금 100조 원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지금 시가총액으로 역산을 한다고 보면 수익률이 뭐 6%에서 7%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제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배당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고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건데 배당으로 들어오면 이제 내년에는 또 이익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후년에도 또 이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그거에 있어서 뭐 지속성이나 연속성 측면에서는 조금 뭐 걱정이 된다고 하면은 배당은 어느 정도 하고 다만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즉시 사자마자 소각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해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그 리턴이 쉐어홀더 주주한테 오는 리턴이 연간으로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한 뭐 7%, 6%이 정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호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배당도 좋지만 뭐 자사주 매입 소각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황금 비율을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외국계 이제 뭐 펀드들이나 이런 데는 거의 뭐 3대 3대 3 뭐 이런 느낌으로도 가는 경우가 있죠. 3 종업원 이제 파트너들한테 좀 주고요. 3 주주한테 좀 배당도 주고 3은 이제 내부 유보하는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걸 저는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이제 신뢰를 본 적은 별로 없는데 말이죠. 일단 그 주주총회에서 이런 뭐 보너스나 특별 보너스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한다. 그거는 조금 아닌 거는 같아요. 오히려 이제 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상여금 관련되는 그런 걸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상설화 해가지고 그걸 정하고 뭐 주총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사후적으로 좀 추인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만 이제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주총으로 가고 그러면 너무 느려지고 그리고 이게 또 너무 이제 단기 배당 위주로 이제 그 사람들의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모두 이게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회사가 다 배당하면 나머지 성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장할 재원도 많이 이제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주주총회로 너무 가서 뭐 인기 위주로 간다 그러면 너무 단기 배당으로 빼먹는 그쪽에 좀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런 거 주총에서는 그 특별위원회 같은 뭐 보상위원회 이런 거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거기를 좀 믿으면서 그쪽에서 이제 기민하게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걸 뭐 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할 사람은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우리만 안 하게 하고 있죠? 뭐 TSMC가 됐든 뭐 파운드리 업체가 됐든 왜 해외에 있는 데들은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그 부문, 인력들은 52시간 뭐 이거에
예외적으로 좀 적용을 받으면서 해야 된다. 단 본인이 선택하게 하면 되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언제든지 또 너무 장기적으로 시간을 이제 근로를 하다 보면 힘들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휴식권을 좀 보장하는 이런 제도적인 걸 한다고 하면 저는 뭐 일부 핵심 인력이나 일부 핵심 라인 공정에 있어서는 뭐 52시간이 아니라 더 일하는 것도 저는 뭐 마땅하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치고 나가야지 지금 안주하에 있으면은 다 따라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CXMT 중국의 창신 메모리 따라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놀라면서 우리가 그냥 계속 안주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핵심 인력들 그 대신 보상들은 제대로 해줘야죠. 그래서 뭐 뭔가 채찍과 당근이 적절하게 있다고 하면은 뭐 그 예외적인 그런 거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그 조건이 하나가 없는 게 있습니다. PBR 0.8배 이하라는 조건이 좀 확실하게 있으면 대상 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달아가지고 보면은 대상 기업들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 내에서 뭐 25%, 코스닥에서 10% 상대적인 거죠. 예, 하위 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이제 괄호를 열어주면 말이죠. 다 그거 피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좀 많은 거고 지금 0.8배로 해가지고 상속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인센티브를 대주주들한테 좀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밑에서 뭐 PBR 0.2, 0.3인데 걷다가 뭐 30% 페널티 줘봐야 얼마나 냅니까? 상당히 모수가 낮아져 있으니까 그 페널티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주주들한테 정부가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다.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애초에 0.8배를 기준으로 했던 뭐 진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그 원하는 취지 그 모양을 그대로 다시 살려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정부가 이제 정권 바뀌면서 뭐 부동산 쪽 시장보다는 이제 국내 자본 시장에 많이 믿고 투자를 해도 좋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늦게나마 뭐 25년 하반기, 20년 상반기에 대거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한 건데요. 최근에 나오는 이제 정부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늦든지 소극적이든지 아니면 반시장적이든지 아니면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이제 대책들이나 뭐 정책들 그런 액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봤던 거와 같은 이런 거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실망을 하고 신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국장 이제 탈출해가지고 아직도 국장하냐 그런 비아냥소리를 예전에도 들었는데 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서학개미 행렬로 지금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철저히 좀 반성하고 뜯어고칠 때 빨리빨리 뜯어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데 관료되는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고 뭐 정치권도 뭐 생각들이 좀 분분한 건 같은데요. 저희가 시장에서 볼 때는 시장 친화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많이 따라가면은 벤치마킹에서 따라가면 그게 우리 시장이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길입니다. 뭐가 선진화되는 길인지를 생각을 하시고 자꾸 후퇴하는 이런 정책을 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기능이 기금 수익률을 지키는 게 1순위고요. 시장의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국민연금의 역할에서는 제일 끝순위일 가능성이 있고 끝순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리밸런싱을 했어도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시장이 뭐 지난 25년, 26년 너무 강한 건 있었습니다만 올라갈 때 천천히 줄였으면 이번에 얻어맞을 때 상당히 내려왔습니다만 그 고통을 뭐 다 겪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기금의 연금 수익률이 1년에 1%의 차이가 말이죠. 연금의 고갈 그 연도를 몇 년씩 지금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폭을 갖다가 계속 올려놓고 기간 또한 연장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계속 허용했던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그거를 갖다가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또 시장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시장한테는 되게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실기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권사들의 리포트는 사실은 뭐 경제연구소에 나오는 경제 리포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똑같은 리포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건데,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는 아무래도 상업적인 마인드의 리포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요 고객들을 위해서 폐쇄적으로 배포되는 그런 리포트에서 이제 많이 빠졌다, 자기 아주 큰 고객들한테 사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준 이런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뭐 그거를 다 따른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뭐 제가 옛날에 있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만 항상 맞추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추석 때 뭐 winter is coming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를 언더웨이트로 이제 12만 원 목표 주가로 아주 짓눌렀던 게 또 모건 스탠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 많이 내려온 건 맞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의 평가가 상당히 지금 저평가 상태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뭐 올렸던 좋게 턴을 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국 증시의 지금 저평가 현상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한 명이 아니죠. 외국인들이라고 하면은 수천 수만 명의 이제 외국인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현물만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선물 플러스 뭐 다른 이제 파생 상품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뒤섞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포지션을 캐시 쪽에서, 현금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팔았다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금액 기준으로 40% 위에서 있다가 이제는 39%대로 내려왔습니다. 단 선물은 어느 정도의 그 상한, 버짓을 가지고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면서 이제 우리 시장을 주물르고 있는데 말이죠.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겨우인 이유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55, 60 뭐 많을 때는 그 정도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어느 정도 되냐면 60% 내외로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가 크지요. 그래서 단타 매매도 상당히 뭐 효과적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하루 종일 팔다가도 장막판에 이 판 물량 포지션을 숏을 커버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 하루 종일 사다가도 장막판에 이거를 바로 그 당일 중으로 차익 실현하면서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겠다. 그 장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겠다. 외국인의 선물은 단기적으로만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코스닥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크게 이익이 나는 부분도 없는데 밸류에이션만 높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1200대에서 1000 그리고 뭐 800대 이하로 떨어진 거는 많이 떨어진 감이 있지요. 그래서 낙폭 과대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형주에 쏠렸던 수급들이 지금 코스닥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전략을 핀다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이익을 많이 버는 이런 회사가 아니고 코스닥 같이 너무 꿈과 기대를 가지고 펀더멘털이 좀 약한 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반등 시 저는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서 오히려 이익이 많이 나고 오랫동안 가지고 가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량 종목으로 요번에 리밸런싱 다시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당분간은 옆으로 나란히 하면서 기어가는 이런 개걸음 장세가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거기에 지금까지 집중됐던 이제 유동성들이 지금 밖으로 나오면서 전력 인프라가 됐든 뭐 반도체 소부장이 됐든 아니면 뭐 바이오가 됐든 아니면 코스닥 전체적으로 뭐 관련되는 ETF가 됐든 그런 쪽으로 유동성이 지금 이제 나오는 풍선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풍선 효과라는 게 이게 펀더멘털이 좋아져 가지고 진짜로 진성으로 들어가는 이 자금들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는 거죠.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가능성, 거기에 좀 배팅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데드캣 바운스의 일종의 지금 반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반드시 여기서 따라갈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고가 매도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 대신 거기에서 차익 실현한 게 있다고
하면은 우량주로 다시 투자 비중을 넓히는 이런 이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 ETF를 이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보통주 같이 사 가지고 오래 가져가면 이게 돈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제가 초반부터 그랬습니다. 이거는 투자 상품이 아니고 상당한 투기 상품이다. 장기 보유할 상품이 아니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은 충분하다. 너무 변동성이 심할 것이고 음의 복리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나타났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변동성 이외에 주가 하락, 보통주의 주가 하락이 많이 나온 20% 이상 빠진 그런 이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버리지 ETF를 투자를 하셨던 분들, 장기로 가져가셨던 분들은 지금 뭐 50%, 60% 이하 더 이제 손실이 나는 이렇게 국면까지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들이 이제 발이 이렇게 잘려나간 현상에서 개인들의 이제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면 누가 이제 왕이 되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많이 지배력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동성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원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특히 SK하이닉스 지난 금요일에도 보면은 말이죠. 하루에도 뭐 4%, 5% 이상 이렇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버리지 ETF는 다시 곱하기 2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아직까지도 크게 해소는 되지 않고 있다. 다만 레버리지 ETF로 들어갔던 개인들의 유동성 그게 이제 공급 제한이 이제 딱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유동성들이 옆에 주변 이제 테마나 종목들로 이제 퍼지는 이런 느낌인데 예전같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레버리지 ETF로 손실이 상당했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보통주에서도 손실이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렇고요. 레버리지 ETF도 거래 대금이 거의 80% 이상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뭐 크게 레버리지 ETF 가지고 지금 상황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벗어나 있는 이런 경우고 오히려 외국인 기관의 이제 개입이 많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사실은 손을 보는 게 맞죠. 왜 개인만 그거 참여를 갖다가 제한을 둘까요? 위탁 증거금 뭐 현금으로 3천만 원 이렇게 이제 제한을 뒀는데 말이죠. 외국인들도 사실은 뭐 똑같이 지금 40% 그거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참여할 때 이야기고 지금 이제 다시 통계를 내보면 훨씬 더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혹시라도 그 웩도덕 그 몸통을 흔드는 이 꼬리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발에서 만약에 AI가 조금 수요가 준다 내지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조금 문제가 있다. ROI 돈 버는 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다시 불거진다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한테 전이가 될 텐데 말이죠. 그게 계속 안 좋아지는 쪽으로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그쪽 레버리지 ETF에서 형성될 수 있는데 그거를 외국인들이 담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도 뭐 상당한 규제를 갖다가 좀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금 뭐 시장에서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점차적으로 좀 없어지는 쪽으로 규제를 더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걱정입니다. 이제 그 레버리지 ETF의 전체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그 순서를 좀 보시면 좋은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ETF를 많이 샀다고 하면은 그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LP들은 그거의 반대편에서 해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그 ETF를 사들어온 그 규모만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야 되는데 이게 2배 레버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2배 정도의 강도로 더 이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외국계 헤지 펀드들이나 아니면 뭐 한쪽 방향으로 추세를 갖다가 타고 가는 그 CTA라는 그런 이제 거래도 이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그 고빈도 거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상당히 뭐 아주 그 빈번하게 주문을 냈다 팔았던 냈다 취소했다는 그런 거래까지도 이렇게 가담한다고 보면 올라갈 때는 증폭되고 내려갈 때도 다시
아주 증폭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 ETF가 뭐 상당히 이게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CTA라든지 고빈도 거래가 이제 헤지펀드 쪽에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 더 우리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더 우리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이런 그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빈도 거래가 적정한 고빈도 거래 주문을 내는 건지 아니면 허위로 내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뭐 이런 식의 좀 안 좋은 쪽의 그 주문을 냈다 취소했다 이런 거는 상당한 뭐 제재나 아니면 뭐 증거금을 확 올리든지 아니면 그 요율을 갖다가 더 올리든지 뭔가 지금 이게 규제를 해야 될 대상이 또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좀 중국산 로봇에다가 빗장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정부도 이제 우리 반도체 다음으로 로봇을 점찍고 먹거리로 네네. 보고 있는데 혹시 이게 우리 국내 로봇주에 좀 수혜가 있을까요? 당연히 뭐 수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준비가 좀 많이 돼 있다 생각하면 이제 수혜 정도가 더 이제 커질 수 있는 건데 일단 뭐 미국에서 중국 그 로봇의 완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신규로 승인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다가 이제 약간 이제 규제를 강하게 이제 근데 기존에 들어와 있는 거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부품 뭐 이런 것들 우회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아직까지 상관은 없으나 그 과거에 이제 태양광 같은 쪽 예를 보시면 돼요. 동남아로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국 태양광 쪽을 탁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동남아 통해서 우회에서 들어온 게 많았었는데 그것까지도 일단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수혜를 본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로봇 업체가 뭐 미국, 중국의 이런 대결 구도에서 그리고 앞으로 규제가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충분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서 뭐 수혜를 받을 이제 업종 이렇게 보면은 뭐 비전 센싱이 됐든지 아니면 정밀 감속기가 됐든지 뭐 그런 쪽으로 쭉 보시면 되고 뭐 길게 가면 뭐 MLCC 이런 쪽도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MLCC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물리신 분들도 이제 많은 주식 중에 네. 삼성전기랑 이제 LG 이노텍이 네네. 이번에 또 테슬라 로보택시 수혜주로도 이제 좀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그럼 이것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게 보시나요? 펀더멘털하고 밸류에이션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펀더멘털하게 하면 뭐 MLCC가 됐든 뭐 FCBGA가 됐든 다 지금 커지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AI 반도체에다가 로봇에다가 뭐 로봇 택시까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붙는다고 하면 진짜 뭐 리레이팅에 좋은 스토리들은 다 있는 이런 회사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기의 단점이라고 하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위쪽으로 가 있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 무려 60%나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행 PER은 얼마일까요? 40배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 게 40배입니다. 그러면 60% 빠지기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게 너무너무 높은 부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뭔가 근거를 마련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야, PER만 보지 마. 이렇게 성장이 많은 회사고 앞으로 이렇게 짱짱하게 나갈 건데 PER을 그로스 EPS의 성장률로 나눈 그런 지표가 PEG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PEG로 보면 지금 0.5배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PEG라는 지표는 1배 미만에 있으면 괜찮다. 싸다라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요? 성장성에 비해서. 그래서 성장성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삼성전기를 이제 보실 수도 있으나 저같이 이제 조금 중위험 그리고 안정적인 거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야, 높아 보인다. 펀더멘털은 참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 중간 어디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코스피에 이제 그동안 눌려있던 코스닥이 이제 최근에 좀 상승폭을 좀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흔들리는 이 형님 삼전닉스랑 다르게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이제 막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 소부장에서 이 전공정이 뭐고 이 후공정이 뭔지 좀 어려워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공정하고 이제 후공정인데 전공정을 회로를 그리는 과정이다. 후공정은 회로 그린 거를 자르고 패키징하고 전기 배선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뭔가 이제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공정의 기술력이 훨씬 더
높았었죠. 그리고 과거에 밸류에이션도 전공정하는 그 회사들하고 후공정하는 회사들이 봤을 때 전공정을 훨씬 더 많이 쳐줬었죠. 맞죠? 예, 기술력이 상당히 높고 최근에는 이제 자꾸 후공정의 이제 중요도가 높아져가지고 후공정 회사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런 회사들이 다 후공정 회사예요. 예, 상당히 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본딩 기술이나 아니면 뭐 다이싱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해가지고 후공정 쪽도 이제 많이 부각이 됐던 건데 왜 투자가 별로 없었잖아요. 전공정 투자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공정 쪽으로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전공정 특히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PSK가 됐든 뭐 그쪽에 이제 주가들이 막 올라가고 예,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쪽에 이제 관련되는 이제 회사들인데 뭐 소부장이 이제 지금 수혜를 본다 그러면 그게 좀 사이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캐펙스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장비가 들어가야지 뭘 만들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이 먼저 되고 그리고 만들기 전에 뭘 싸놔야 돼요? 부품 들어갔다가 수급을 해가지고 해놔야지 막 조립을 하고 막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가다 보면 계속 재료 업체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 그 소부장 사이클로 보면은 장비가 제일 먼저 수혜를 받고 그다음에 부품, 그다음에 소재 이런 식으로 이제 봤는데 밸류에이션들은 상당히 비싸요. 장비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5배, 6배를 하고 있는데 뭐 ASML이나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런 쪽을 보면 PER이요 30배보다 훨씬 높고요. 40배 전으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그래요. 그런데 뭐 소재 업체들이나 부품 업체들 훨씬 더 낮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실 때 그런 특징, 사이클의 특징, 그리고 마진의 특징,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의 특징을 좀 알고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간가에서는 이제 국내 증시 수급 왜곡 가져왔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제 상품 규제가 시작돼서 순환매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이제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코스닥 수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안 하는데 일단 뭐 제도적으로 승강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계속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과거보다는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단 문제는 이익을 그렇게 잘 벌는 데가 없다. 너무 지금 꿈만으로 이렇게 많이 그 얘기들을 해온 게 너무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 믿질 않아요. 예, 거기도 이제 신뢰 이슈가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좀비 기업들 같은 걸 이제 많이 정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좋은 일이죠. 예, 그런 대로 자꾸 뭐 증재해주면 그 돈 다 써버리고 또 손 내밀고 또 증재해주면 또 손 내밀고 이게 뭐 계속 반복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우량 기업들이 이제 IPO를 통해서 온다고 하면은 상당히 뭐 좋아질 수는 있으나 단 이렇게 좋아지는 거를 정당화하기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너무 돈을 못 번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대비해서 너무 재무적으로 취약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밸류에이션은 2배 이상 높다라는 게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호랑이들이 지금 자고 있잖아요.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지금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건데 올라가면 그냥 차익 실현하고 좀 더 우량한 기업 쪽으로 재편하는 폴포를 재편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이제 극소량으로도 이제 하한가 추락해서 또 이제 결과가 되는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네. 이게 정규장과는 다른 매매 방식 때문이라는데 혹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규장은 이제 단일가죠. 단일가로 해가지고 이제 개장 전에 쫙 호가를 모아가지고 딱 이제 단일가로 거래되면서 장이 시작되는데 그 NXT는 안 그렇죠. 접속 매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누군가 그 조건에 맞는 경우가 있으면 접속하는 거예요. 1대1로. 그래가지고 뭐 한 주가 됐든 지난번에 뭐 11주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왜곡되는 호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이것도 단일가 매매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좋은 점은 그런 거죠. 만에 하나 그거로 인해서 뭐 밖에서 이제 해외에서 아니면 뭐 AI가 움직이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된 이런 매매 방식에서는 이거를 진짜 가격으로 보고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작동할 수 있다. 지난번에도 뭐 청산됐다는 얘기가 일부 펀드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악순환에 들어가는 그런 뭐 뇌관을 건드릴 수도 있는 그 트리거 역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막는
그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호가들이 많이 두텁지 않습니까? 사자도 두텁고 팔자도 두터운데 장 딱 시작하자마자는 뭐 거래량도 별로 없고 호가도 되게 얇거든요. 얇으니까 저 밑에서 거래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용하는 사람은 그럴 것도 악용할 수 있죠. 누군가 자기의 부를 증여하고 싶은데 저 밑에 30% 밑에 가격에서 증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송매매잖아요. 네. 예, 조건만 맞으면.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악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면밀히 살펴가지고 제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시급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여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정말 주가 조작하는 분들께서 혹시나 그렇게 좀 보이는 가격대를 조정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악용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악용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여집니다. 주가 조작을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네. 할게요. 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만약 들고 있다. 자식한테 아니면 뭐 누구한테 증여하고 싶은데 시장에서 떳떳하게 증여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고 파는 거니까 말이죠. 30% 낮은 가격에.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요? 박인세가로 그렇게 줄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시장에서 거래된 거잖아요. 네. 정말 위험한 거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IS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지시를 하긴 했는데 이게 이 만능 투자 통장으로 불리는 ISA를 두고 투자자들의 원성이 왜 이렇게 큰 건가요? 우리가 이제 ISA를 열은 사람 입장에서는 혜택을 지금 조금 보고 있는 거는 같은데 그걸 갖다가 조금 혜택을 제한한다? 그리고 뭐 해외 쪽으로 나가는 ETF 이런 걸 갖다 못하게 한다? 불편해지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해외 쪽에 하는 걸 막는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 아니 물론 이제 국민성장 펀드나 이런 거 통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돈이 이제 들어오게 하면 좋지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성이 좋고 뭔가 뭐 볼만한 기업이 있으면 들어오지 말라도 자당으로 들어올 거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선택의 여지가 좀 좁다라고 하면 해외 쪽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외를 알아야지 우리 시장도 또 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왜 그런 걸 괜히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막 제한을 하느냐. 그런 거에서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이게 그 투자 기간을 갖다 연장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제약을 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제도를 자꾸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거든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든지 뭐 공청회를 하든지 뭘 하는 그런 윈도우를 창구를 마련해 놓고 해야지. 최근에 나온 정부 정책들이 거의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일부 뭐 행시통에서 이제 이제 공무원들 손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들인 것 같은데요. 시장 공부를 너무 안 하고 한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시장 들어가지고 자꾸 지금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좀 역행하는 그런 이제 상품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좋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들어가는 그 기대를 하고 상법 1차, 2차, 3차 개정하면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많이 들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일어나는 거 보면 그게 정부가 됐든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단일 기업이 됐든 우리가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로 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역행하는 미온적인 이런 정책들이나 기업 IR 이런 게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자꾸 고개를 설레설레 이렇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좀 안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IS를 이제 계좌를 갖고 있던 저도 이제 IS 계좌에다가 미국 S&P 500을 넣고 이제 투자를 네.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기존 보유자들도 이번 개편안이라면은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다행히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그게 네. 이제 전면적으로 다 이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바뀐 걸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글로벌 시대 그리고 글로벌 니드가 많아요. 개인 투자들이 공부를 그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훨씬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거 왜 나가겠습니까? 그쪽에 뭔가 다변화돼 있고 다학화돼 있고 뭔가 새로운 게 있고 우리보다 좀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억지로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에 대한 신뢰가 먼저 우선 되어야 이런 개편안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정부가 최근에 이제 헛발질을 하는 게 몇 개가 연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뭔가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일단은 뭐 브레이크를 대통령이 이제 걸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다시 안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됐든 ISA 관련되는 이야기가 됐든 뭔가
시장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됩니다. 너무 시장의 눈높이를 모른다. 학습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정부의 IS 개편안 다음에 이제 전면 재검토했던 게 어떻게 정리될지를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